1997년, 98년 IMF, 2003년, 2004년에 카드 사태 있었거든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있었죠. 우리가 위기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금리 하락이에요. 금리를 내리게 되게 되면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게 돼 있어요. 97년, 98년도에 99년, 2000년 들어오면서 공급이 급감하면서 가장 빠르게 반등했거든요. 그럼 지금 24년은 그건 어떠냐? 지방은 공급이 좀 많고요. 서울은 적어요. 그래서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국에는 오른 집값의 비밀 저자 김준영이고요. 제가 1999년도에 미분양을 우연하게 사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때부터 공부한 게 지금 25년 차가 됐어요. 그 중간에 투자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부동산 상승을 정확히 예측하셨는데 그렇게 예측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우리가 어떤 줄기가 있거든요. 그 줄기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소멸되는 변수가 있고요. 계속 유지되는 변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23년에 특례 대출 나왔죠. 특례 대출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특례 대출 같이 우리가 소멸되는 변수는 그게 끝나면은 시대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연결되는 변수가 뭐냐면은 전세 상승률입니다. 근데 서울이 전세 상승률이 이어서 나왔거든요. 그럼 서울은 계속 상승을 했었고요. 지방은 우리가 이제 대책이 끝나고 전세가 오르지 못했어요. 지방은 지금 내리고 있고요. 그 차이가 가장 컸고 또 뭐냐면은 하락 시점이 2022년이잖아요. 그 3년 차가 원래 24년이거든요. 근데 하락이 딱 시작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미분양이 늘고 공급이 줄어요. 그 공급 영향이 3년 차에 원래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이제 점차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점차 이제 좀 영향이 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이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게 내년 되게 되면은 지방까지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런 이제 그 시장 흐름이 있는데요. 지방하고 수도권은 좀 다른 거는 전세 상승률에 있습니다. 지방보다는 서울이 먼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어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남이나 주요 핵심 지역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원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를 핵심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안에서도 아마 그 지역마다 체감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많이 올란 지역과 오르지 않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세 상승이 아직도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세 상승이 공기가 다 퍼지면은 강남처럼 이렇게 다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건 내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올라가는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해가 내년부터예요. 원래는 이 공급 영향이 한 해 한 해 영향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공급은 3년치의 어떤 그 공급량을 보고 시장을 예측해야 되는데 내년이 공급이 부족한 첫 해거든요. 그게 25, 26, 27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내년 좀 더 다를 거예요. 현재 전세 상황은 어떤가요? 전세는 지금 서울 위주로 상승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 서울이 왜 크냐면은 이제 빌라라든지 이제 오피 전세 사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수요들 아파트로 많이 넘어왔고 그리고 서울은 우리 자가 보유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그 말은 전세 수요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전세 수요가 많고 그리고 전세 수요가 비아파트에서 넘어왔고 그 수요가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전세가 가장 빨리 움직였죠. 그 전세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매가가 빨리 움직인 거거든요. 그게 연결돼서 나온 거고 지방은 특례 대출 나오고 상승을 하다가 전세가 상승을 못하니까 거기서 멈춰버리고 하락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서울 실거래가 지수인데요. 여기 2022년 12월이 가장 최저점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거래가 계속 올라요. 오르다가 특례 대출이 끝나고 잠시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오르죠. 서울은 이렇지만은 지방 가면 다릅니다. 부산 한번 보세요. 부산 또 우리가 2023년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요. 쭉 오르다가 비슷하게 10월 넘어서 꺾입니다. 꺾였다가 다시 조금씩 꺾이고 있어요.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는
전세 상승이 연결해서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연결해서 나온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전북 중에서 전주거든요. 전주에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북을 가져왔어요. 자, 저점은 똑같아요. 23년 1월이죠. 쭉 오르다가 잠시 주춤했다가요. 여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전북이 지금 전주에서 전세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세 상승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의미가. 이 전세는 사용 가치잖아요. 전세 있고 이게 매매인데 이 매매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만. 매매만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뭐 GTX 호재라든지 최근에 났던 어떤 특례 대출, 신생아 대출 이건 매매만 움직일 수 있어요. 위에만. 근데 전세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만 매매만 움직이게 되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GTX가 계속해서 오를 수 없잖아요. 근데 전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은 전세가 상승할 때까지 매가가 움직인다고요. 근데 신생아 대출 같은 거 우리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례 대출.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 안 올라요. 근데 더 오르려면 전세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전세가 연결된 곳은 지금 또 오르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지금 멈춰 있어요. 이 전세가 매가를 밀어 올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전세의 의미가 뭐냐면은 기업으로 치게 되면은 매출과 이익이 주택에서는 전세가 월세예요. 그래서 전세가 월세가 오른다는 거는 기업으로 치면은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는다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듯이 매가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서울 수도권이.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전세가 올랐는데 매가가 안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2009년에 전세가율이 뭐냐면은 이 전세가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전세가율은 매매가가 미리 기대 수익이 미리 올라간 게 매매 가격이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 우리가 전세가율이 38.2%였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61.8% 미리 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 2024년에 전세가율이 53.9%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41.6%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또 전세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더 가야지 기대 수익률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세가 올라도 미리 기대 수익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완화를 거고 지금은 덜 반영됐기 때문에 전세가 오르면 그게 지금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집값이 상승하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봐도 될까요? 바닥은 찍었고요. 바닥은 앞에 보셨듯이 23년 1월이 바닥이거든요. 제일 바닥이에요. 이건 전국이 똑같아요. 근데 지방은 그 바닥을 다시 가는 곳도 있고요. 다시 상승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인지 아니면 우리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건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22년도에 우리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떨어질 때, 그때 그걸 하나의 변수로 볼 건지 아니면은 하나의 사이클로 해서 마감시키고 다시 상승하는 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구분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왜냐하면은 하락이 좀 길면은 수요가 시장에 많이 모여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하락 기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모여있을 시간이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바닥 찍은 건 맞고요. 이 상승이 길게 갈 것인가 안 갈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판단이 좀 어려운데 당분간은 상승할 거예요. 26년까지는 상승한다 보고 있습니다. 26년까지는 공급이 없어요. 공급 없다는 것은 전세 상승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요. 전세 상승이 매매가를 계속해서 자극시킨다는 의미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고요. 전국 지방도 비슷하거든요. 이 전국 입주 물량하고 전세 수급의 그래프예요. 전세 수급이라는 것은 전세 부족과 공급 많은 걸 나타내거든요. 전세 부족에서 전세가 상승하게 되게 되면은 매가를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엄청 중요한 우리가 지수인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평균 우리가 전국 입주 물량이 한 35만 가구에서 33만 가구 사이예요. 그때보다 적을 때, 평균 적을 때는 전세 수급이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올 때마다 뭘 했냐면 매가가 상승을 일으켰어요. 지금 24년하고 이쪽 보게 되면은 공급량이 크게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수급이 크게 오르고 있어요. 수도권 전세 수급인데요.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에서 계절적 수요에서 변동성이 막 일으키지만은 이 하락성을 크게 연결시켜 보면 하나의 큰 사이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22년 12월에 저점을 딱 찍고요. 실거래가 저점만 똑같아요. 찍고 얘가 지금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급반등하면서 지금 서울 같은 게 한 140까지 와 있고요. 최고 안 좋은 데가 대구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이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들이 22년 12월, 23년 1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은 거의 다 저는 지났다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을 해서 길게 갈 건가 짧게 끝날 건가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은 저점을 찍었다. 단지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상승은 조금 길이는 좀 다를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수도권은 지금 제가 보는 거는 27년 이후에는 제가 아예 판단은 좀 보류해요. 26년까지 지금 상승을 보고 있고요. 지방은 내년부터 상승해서 상승이 또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 찍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보는 거는 26년, 7년까지는 상승할 것 같고요. 그 이후는 저는 아직도 판단을 유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분양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공급 대책도 나왔지만은 지금 분양을 열심히 하게 되면 27년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물량이 많다면은 또 시장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공급이 하냐에 따라서 상승의 길이는 좀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주식 시장은 폭락했는데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겠죠. 같은 자산 시장이니까. 근데 주택 시장은 우리가 과거에 1997년, 98년 IMF, 2003년, 2004년에 카드 사태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있었죠. 근데 그 위기, 세계 중에 위기가 가장 컸던 시기가 뭐냐면 IMF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경험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위기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금리 하락이에요. 지금 금리를 내리겠다 얘기하죠. 금리를 내리게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반등하는 게 뭐냐면은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97년, 98년도에 지나면서 99년, 2000년 들어오면서 공급이 급감하면서 가장 빠르게 반등했거든요. 그 금리가 하락하면 맞물려서. 근데 2003년, 2004년이 그때는 공급이 조금 많아진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반등이 좀 느릴 거예요. 그리고 2008년, 9년도에는 서울은 좀 안 좋았지만 지방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다 차이 났거든요. 그럼 지금 2024년은 그건 어떠냐. 지방은 공급이 좀 많고요. 서울은 오히려 적어요. 그래서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를 올리면서 매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요. 전세를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금리가 떨어지는 거 같고요. 두 번째 공급 주는 겁니다. 근데 공급이 지금 준다고 돼 있고요. 금리가 내린다고 돼 있죠. 매가를 더 자극할 수 있는 그게 변수가 지금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보다는 전세를 올릴 수 있는 변수가 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세는 조금 위축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축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어떤 외부의 위기 때문에 뭐 전쟁 위기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이기 때문에 위축될 거예요. 그 위축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시장을 방향을 안 바뀝니다. 그냥 갈 거예요. 오랜만에 책을 출간하셨는데 결국엔 오르는 집값의 비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 책은 책 제목이 결국에는 오르는 집값의 비밀인데요. 책에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가격에 대한 이야기 적어놨어요. 우리 가격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최근에 강남에 50억 거래된 거 아시죠? 우리가 가격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어떤 구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독특한 그 전세 제도가 맞는 구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대신에 전월세가 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려놨고요, 책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락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상승하는 시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놨고요. 그 뒤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 수요 감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올 미래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놨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전국의 어떤 시장 전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제 책을 보고 조금 선택하는 도움이 되시라고 적어놨고요. 제일 중요한 게 블로그에다가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수요 우리가 찾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 제가 20년 동안 공부한 그 수요를 블로그를 제가 넣어놨고요. 초판에 한정해서 넣어놨습니다. 초판이라면 거기 블로그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은 조금 지금 또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최저점에서 이제 반등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회복됐으니까 이걸 또 추격 매수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지잖아요. 지방은 사실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 매수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최저점이라고. 근데 서울은 아마 또 고민일 건데 해야 되고요. 그 왜 해야 되냐면 상승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요. 한 3년 정도가. 그리고 또 가격이 반영 안 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지금 뭐 강남 위주로 많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뭐 또 좋은 지역 위주로, 핵심 지역 위주로 많이 반영된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뭐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직도 반영 안 된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고민을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전체 상승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고요. 매가를 가 언젠가 반영된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사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그래도 사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울 수도권은 지방하고는 달라요. 지방은 다르고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매수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서울은 달라요, 전혀요. 그리고 서울이 왜 이렇게 50을 찍고 막 이렇게 가격이 높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울은 아파트가를 주거로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지방에서는 강남을 거주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산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에 어떤 생활 터전에 있지만은 그 사업도 하고 많은 것들 있지만은 내 자산을 어딘가 안전자산을 묻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찾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는 매수해야 된다. 또 가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면은 걱정 없다. 대신에 지방은 좀 다릅니다. 지방은 선택의 폭이 좀 좁으셔야 돼요. 좁혀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서울은 전혀 아직도 그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현금 1억으로 투자할 만한 곳은 어디인가요? 1억은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하고요. 제가 1999년도에 1억을 투자했어요. 25년 전에. 그러니까 25년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대출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분양이에요.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분양을 좀 참여해 보는 건 좋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특례 대출이나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건을 좀 달아요. 뭐냐면은 모든 전문가라고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서울은 수도권하고 지방은 상승이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위기는 한번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온대.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하게 되면 위기 늘 빠져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도 리스크가 커요. 네, 그래서 하긴 하는데 대신에 조건 한 게 있습니다.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곳을 하셔야 돼요. 원래 첫 번째 선택한 건 실패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선택의 시점이 틀렸다고 되게 되면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은 다시 좋아지거든요. 내가 요번에 선택했는데 전망이 틀려서 27년에 하락했어요. 그럼 내가 거기 거주해서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 회복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은 저는 걱정 없다고 봅니다. 예. 저도 2006년도에 분양받아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P가 5천 됐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냐? 안 팔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3억인가 더 올랐어요. 그게 10년 들고 있다, 10년요. 제가 1999년도에 사는 건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안 팔고. 제가 집을 사게 되면은 10년씩 들고 있습니다. 10년씩 들고 있으면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안 하겠죠. 10년씩 들고 있으려면은 내가 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중간 위기가 오기 때문에 위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산을 못 지켜요. 근데 그걸 버티고 지나게 되면 나한테 큰 수익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큰 걱정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은요. 지방은 좀 달라요.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 있으실까요? 제일 좋은 지역은 서울 수도권이고요. 지방으로는 울산이고 더 작은 지역은 전주가 좋죠. 이제 울산 같은 경우 곧 상승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울산 시작되게 되면 다음에 이제 부산도 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지표가 제일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공급이 제일 적습니다. 울산하고 부산하고. 대구는 원래가 공급 많고요. 시장을 두고 아마 다 지방도 내년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지 나쁜 신축과 입지 좋은 구축 중에 어떤 집을 사야 하나요? 서울은요. 구축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 아파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제주도 다음으로요. 그리고 아파트만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빌라나 오피는 사시면 안 돼요. 지방으로 가게 되면요. 지방은 구축인 주축 사시면 안 돼요. 구축 힘이 떨어집니다. 근데 서울은 구축도 돼요. 단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구축은 힘이 있는 곳이 뭐냐면은 서울은 역세권이나 학군 지역은 힘이 있어요. 근데 신축은 신축이라고 힘이 있거든요. 근데 외곽에 신축을 할 건가 아니면 중심에 구축할 건가 이런 고민이잖아요. 신축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다 보면. 근데 신축은 신축일 때까지만 살면 되죠. 신축일 때만 살고 나와야 됩니다. 외곽에는 구축이 되게 되면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외곽에 만약에 내가 신축에 사시잖아요. 한 5년 되게 되면은 서서히 나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심으로 계속 들어와야 돼요. 도심 들어와서 신축을 하시든지 도심의 구축은 괜찮다. 근데 외곽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신축을 하셔야 된다. 그건 맞아요. 근데 외곽은 구축이 되게 되면 빠져나와야 된다. 예, 천천히. 예,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미분양 아파트 매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분양 무조건 사야 되죠. 이 미분양이 신축이잖아요. 미분양이 생기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이 생긴 거는 시간이 많이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공급이 없고 근데 외부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금리가 올랐다든가 아니면 지금까 전쟁 위험이라는 게 아니 이렇게 막 주식이 폭락했다는 거 이렇게 외부의 위험에 의해서 미분양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져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서울 수도권이. 그리고 이 미분양은 투자자가 없으면 미분양 다 소화 못 시킵니다. 원래 그런 시장이에요. 시장에 물건 내놓으면 다 100% 팔리던가요? 남죠. 무슨 다 남게 돼 있어요. 그 남는 걸 누가 사냐? 남아있는 걸 투자자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과감하게 사는 거거든요. 외곽에 가서 물판에 우리 택지 계획을 하는데 아파트 한 개 덜렁 있어요. 그거 누가 사죠? 안 사거든요. 투자자가 리스크를 안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없는 시장은 무조건 미분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적당한 수치예요. 이 수치는 늘 남아있어요. 이 미분양 숫자가 뭐냐면은 투자자가 들어가는 그 미분양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사면 뭘 하죠? 전세 월세 넣죠. 전세 물량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분양 숫자가요. 그 물량이 지금 많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락을 딱 하고 난 뒤에요. 우리가 22년도에 우리 하락 시작했잖아요. 23년도, 24년도죠, 지금요. 3년 지났죠. 지금 미분양 하게 되면요. 제일 좋아요. 지금 미분양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걔가 입주하게 되면 신축이 되죠. 신축 좋잖아요. 그죠? 그 신축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미분양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특히 지방은 더 그래요. 미분양 중에서 봐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미분양 왜 낳는가에 대해 중요한데요. 이 외곽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신규 택지 개발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 미분양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분양가가 높은 거예요.
근데 분양가 높은 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데요. 주유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그냥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위치가 좋은데 미분이 난 거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돼요. 지방 아파트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방은 이제 우리가 성장률이 둔화하거든요. 그 성장률이 둔화한다는 거는 이 주택시장에서 성장은 전세 상승률이거든요. 이 전세 상승률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상승이 우리 기업 매출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그 상승률 같으면은 매출이 증가한 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년에 전세가 1억이었고 10년 뒤에도 전세가 1억이면 매가가 오를까요? 안 오르죠. 똑같죠. 삼성전자가 작년에 매출이 10조고 올해 10조고 10년 뒤 10조고 주가 오를까 봐 안 오르죠. 전세 상승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세 상승률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서울 수도권이에요. 신기하게 그게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어딘 줄 아세요? 광역시에요. 그냥 도예요. 딱 좋은 순서대로 전세 상승률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도시별 전세 상승률인데 체계도 있거든요. 서울이 평균 7.83%거든요. 수도권 전체가 이제 있고요. 부산 있고 이게 도 단위로 갈수록 우리가 전세 상승이 낮죠. 이 말은 성장이 낮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매출이 낮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출 낮으니까 가격이 낮게 오르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그렇고요. 또 뭐냐면은 지방으로 갈수록 구축이 전세 상승률이 낮습니다. 지방 가게 되면 구축은 우리 점점 피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은 전세 가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게 서울은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서울은 성장주라고 우리 주식에서 말하는 성장주예요. 매출이 높고 많은 사람 좋아하죠. 강남 좋아하고 그죠. 외국에도 강남 알잖아요. 그 외국 사람 우리 공항에서 인터뷰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어디 아냐고. 그러면 서울 알죠. 그 강남 알죠. 그 대구 아냐고. 대구 잘 몰라요. 부산 아냐? 부산 알죠. 광주 그러면 광주 잘 모른다고요. 이게 성장주라는 거는 많이 우리가 미래의 기대치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한 게 뭐냐면은 전세 상승률이 높은 곳입니다. 전세 상승률이 얘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매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세 상승률이 높으면은 전세 가격은 벌어져요. 사람들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전세 상승률은 전세가 붙는 줄 알고 있죠. 반대예요. 전세 상승률이 높으면은 매가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강남이 가장 많이 벌어져 있고요. 서울이 가장 많이 벌어져 있고 지방에 가면 우리 갭 딱 붙은 거 많죠. 전세 상승 낮아서 낮은 전세 상승률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붙어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갭 투자하잖아요. 붙어 있다고. 그러면은 잠시는 우리가 얘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금방 얘가 매매 이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다 돌아갑니다. 그 지방 가서 우리가 실패하시는 분들 많은 거예요. 붙은 것만 보고 막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원래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방에 가게 되면 대신에 구축은 붙어 있는데 신축은 벌어져 있거든요. 지방 가게 되면 신축을 하셔야 돼요. 신축을 투자해요. 지방은 무조건 신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앞에 책에 5년 전에 썼는 책에도 브랜드와 신축 아파트를 하나 그렇게 적혀있어요. 5년 전에 쓴 책도. 이거는 서울도 점점점 그렇게 돼요. 근데 서울은 워낙 이제 아파트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경기도나 우리가 가게 되도 우리가 구축부나 신축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신도시 가면 우리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죠. 똑같아요. 지방 가게 되면 오래된 아파트에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살아요. 전부 신축으로 젊은 분 다 이송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상승률과 전세 가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지방과 우리가 수도권 차이도 알게 되고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 가율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고 전세 상승률이 주택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출과 똑같은 거니까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보다 공급이라 하셨는데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중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가 영향이 있을 때 있고요. 공급에 영향이 있는데요. 변동성이죠. 금리의 변동성이 클 때는 금리의 영향을 받고요. 공급의 변동성이 커서 임대료의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임대료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금리를 크게 내렸잖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그러니까 금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방 포함해서 다 올랐거든요. 그때 공급 영향을 안 받고
또 2022년도에 금리가 크게 오를 때 그때는 또 금리가 공급 영향을 무시하고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공급의 어떤 영향이 시장에 많이 미친 거는 금리는 잠잠하죠. 금리 변동성이 잦아졌고요. 대신에 지금 전세가 많이 오른다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전세의 영향으로 임대료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공급에 영향을 받는 시기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에 영향을 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시기마다 좀 달라요. 예. 26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평균 한 35만 가구에서 33만 가구 정도가 공급돼야 되는데요. 올해는 괜찮아요. 올해는 30만 원 좀 넘거든요. 올해는 공급 부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일러요. 예, 이러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더 적고요. 근데 27년이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공급하게 되게 되면은 27년에 입주 물량을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7년 또 공급이 많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 누적 공급, 3년이 공급이 적게 되게 되면은 시장에 큰 압력을 주거든요. 이게 3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주택 시장에는 이 3년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분양에서 입주가 있잖아요. 그 3년 동안 시장에 사람들이 머물러요. 시장 안에. 그러면서 3년치 거래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3년치 거래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3년치 만든 물량만큼 공급돼야지 시장이 잠잠해져요.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은 가격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데 첫 번째 뭐가 되냐면 거래가 늘어나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는 원리라고 있거든요. 입주 물량이 있고 1년 수요량이 있죠. 여기. 올해 입주하는 물량이에요. 그리고 입주 예정 물량 2년이 있거든요. 여기 24년이고 25년, 26년이죠. 그럼 여기가 3년치 물량이거든요. 시장에는 3년치 예정 물량이 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3년에 나와 있는 물량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분양 하는 분들이 내가 거주할 데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다고 여기에. 재고주택에 거래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우리가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요 재고주택 물량하고요. 거래량하고 여기 3년치 물량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얘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만큼 여기 재고주택 안에서 거래를 늘려요. 그런데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늘면서 상승하는 얘기 많잖아요. 원래는 이겁니다. 근데 반대예요. 반대로 공급이 많으면은 내가 분양받아 놨으니까 거래할 필요 없죠. 재고주택 안에서. 거래가 줄어요.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 원리가 돼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부산이거든요. 요 위에 실선 그래프가 거래량이고요. 얘가 후행으로 해서 제가 누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약간 제가 바꿔놨어요. 당해 물량 아니고 3년치 누적 물량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공급이 이렇게 적잖아요. 그래프가. 공급이 적으니까 거래량 늘어나죠. 늘어났다가 공급 많으니까 줄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죠.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공급량에 따라서 앞에 공급량이 많으면은 거래량 천천히 줄어들고 있고요. 공급량이 적으면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이클처럼 반복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24년이거든요. 올해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해예요. 내년에 더 늘어나고요. 거래량이. 그 후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어떤 힘은 올해보다는 지방은 내년보다 26년이 더 힘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입주 물량은 3년 누적 공급량이 시장에 영향이 100%예요. 그 똑같다 했잖아요, 제가요. 앞에. 거래량이 우리가 수요거든요. 그죠? 거래량을 조사해 보게 되면은 3년 누적 공급량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3년 누적 공급량을 하게 되게 되면은 시장이 멈춰요. 제 책에도 그게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누적 공급량 됐을 때 시장이 멈추고요. 3년 누적 공급량이 적을 때 시장이 반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서울 수도권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지방도 약간 다른 도시가 있는데 그거는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 도시들은 약간 달라요. 연결되는 도시들은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그런 게 대해서는 좀 어려운 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만 공급이 적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인천, 경기도까지 다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3년 정도 서울도 물량이 많을 때는 시장이 주춤합니다. 과거에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까지 시장이 좀 약간 조용했거든요. 그때 3년 동안 20만 호씩 3년치가 공급되어 있는 해예요. 그때가. 그때 시장이 약간 주춤했을 거예요. 그리고 역전세도 약간 났었어요. 그거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올랐죠. 또 공급이 적어졌으니까. 그래서 공급량의 영향은 굉장히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1년 아무 의미 없고요. 1년은 의미 없습니다. 1년 한 해 한 해는 분석하면 안 돼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3년을 분석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수요가 3년치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량이 많다 적다의 판단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올해 물량은 큰 의미가 없고요. 물량이 판단한다면 올해는 정상 물량 정도 되고요. 본격적으로 적은 거는 내년부터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에서 인구 감소보다 큰 공급 감소 충격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것도 있고요. 그 뭐냐면은 우리 이제 공급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파트가 주로 공급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한 단지 지어게 되면 막 1000세대, 2000세대 막 짓잖아요. 많은 건 10,000세대 짓는 거 있죠. 그러면 건설사나 시행사나 한 단지만 실패해도 어떻게 될까요? 회사 망하죠. 회사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줄면요, 공급은 더 빨리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가격이 하락한 도시가 공급이 늘 급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산하고 우리가 지금 시장 중에 가장 안 좋은 도시가 부산, 대구, 세종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개 도시가 공급이 가장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 책에도 있지만은 상주라는 도시가 있죠. 조그만 도시인데 인구가 뭐 9만밖에 안 돼요. 9만인가 8만밖에 안 되는데 10만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가 23%인가 4% 줄었어요. 공급 얼마 준 줄 아세요? 공급 80% 줄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건설사 입장에서 상주라는 조그만 도시 인구가 24% 줄었는데 공급해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희생거리거든요. 그래서 상주 같은 데서 우리가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몇 년에 한 번씩 한 개씩 있습니다. 공급 띄엄띄엄 있어요. 왜? 위험해서 못 들어가거든요. 주택 시장은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려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이 전세 제도가 있고요. 우리가 아파트라는 공급 구조에서는 절대 공급을 많이 못 늘리고요. 수요가 줄면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하락을 안 한다. 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 상주 도시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줄 아세요? 상승을 엄청 많이 해요. 또 오히려 문경, 상주, 영천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상승률 엄청 높아요. 지금요. 우리가 언론에 관심이 없죠. 작은 도시니까. 안동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지금 문경시도 비슷하거든요. 인구가 20 몇 프로 줄었어요. 20 몇 프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 한 1,400% 줄었을 거예요. 여기 공급량을 보게 되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공급량 그래프 보게 되면은 띄엄띄엄 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야 공급을 하는 거예요. 미리 공급을 못 해요. 예.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공급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이제 그 인구가 준다고 해서 나쁘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공급이 빨리 줄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제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서울에 한 8만 가구 이렇게 공급한다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또 많이 이제 돼 있던데 사실은 공급 계획은 늘 하잖아요. 근데 계획이 이제 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입주가 27년 하반기예요. 지금 이제 규제를 풀어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미칠 영향은 최소한 5년 뒤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아파트로 치면은. 근데 이제 만약에 비아파트 이야기인데요. 비아파트는 공기가 짧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공부하게 되게 되면은 전세는 약간 안정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정이 도움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할 거예요.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은 제가 지금 늦었다. 벌써 늦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비아파트는 해볼만 하다. 일시적으로 전세 안정에는 조금은 도움이 된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 수요가 늘진 않을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까요? 원래 빌라나 오피는
우리가 성장이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빌라가 우리가 그 전세 가율이 딱 높잖아요. 지방의 구축 같은 거거든요. 성장이 안 되는 것들은 무조건 전세가에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기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원치 않은 것을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원하는 것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아파트래죠. 그래서 신축의 아파트를 바꿔주든지 아니면은 우리 성장이 끝난 상품들을 뭘 해야 되냐면은 월세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새 빌라가 월세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그게 맞아요. 원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장이 끝난 상품들은 월세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에 우리가 이제 지방이 월세가 더 빨리 되는 거 아세요? 지방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에 나와보니까 매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죠. 수익 없으니까 얘를 수익을 만들려면 월세가 없잖아요. 월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도시 가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 찾아보세요. 조그만 도시 가게 되면은 월세 거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 도시들이 전세 거래가 많은데요. 특정 지역에 가게 되면 월세 거래가 많거든요. 거기는 뭐 매가가 안 올라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끝나고 우리 주택 시장이 점점점 우리가 이제 성숙해 되게 되면은 월세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얼마 되냐면은 전세 6이고 월세 4거든요. 아직도 6이라는 성장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만약에 월세가 7이고 전세가 3이잖아요. 3밖에 성장이 안 남은 거예요. 이때부터 조심해야 되죠, 이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월세가 빨리 되고 있고요. 성장이 안 되는 상품일수록 월세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나 다 월세잖아요. 그죠? 빌라도 월세로 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 상승률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때문인가요? 전세 상승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출이잖아요. 이게 매출이잖아요. 매출. 주택의 매출이 전세 상승률이에요. 그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데가 서울 수도권에 있다니까요. 근데 왜 서울 수도권 자꾸 폭락한다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 폭락한다 하면 그게 말이 의패가 안 맞잖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전세 상승률이 잘 되고 있는데 뭐 주택이 폭락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전혀 안 맞잖아요. 삼성전자 매출이 엄청 잘 나오고 있는데 삼성 주가 폭락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전세 상승률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전세를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전세 상승률을 만드는 것은 수요 공급을 만들고요. 장기적으로 오게 되면은 그 수요 공급 안에서도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증가라든지 어떤 국가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전세 상승률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 전세 상승률이 시간이 지나서 뭘 만드냐면은 전세 가율을 만들어요. 이 전세 가율이 우리 주택시장의 미래예요. 미래 모습이. 전세 가율이 가장 낮은 도시가 평균 낮은 도시가 서울이고요. 여기 남아있는 게 많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높은 도시가 우리가 보면은 경북이나 이렇게 도어에 있는 도시도 있죠. 성장이 잘 안 되는 도시들이에요. 남아있는 게 적다는 거죠. 이런 도시들은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나중에 되게 되면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전세 가율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게 장기적으로 전세 가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전세 가율은 계속 위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향한다는 거는 우리의 주택시장이 전차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남아있는 성장이 작아진다는 의미도 돼요. 전세가 딱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남아있는 게 적다는 얘기 되겠죠. 우리가 계속 올라가요. 그 의미도 되기 때문에 전세 상승률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전세 상승률이 만든 전세 가율이 우리 주택시장의 미래입니다. 미래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할 거예요. 서울 전세가율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기 서울 경북하고 있잖아요. 경북되는 건데 서울의 전세가율이 평균 전세가율이 낮은 거는 미래에 성장할 게 많다는 증거거든요. 매가가 많이 남아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경북 그 전세가율이 75.7%예요. 남아있는 게 24.3%밖에 없죠. 성장할 게 없잖아요. 여기 매매가 잘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다 몰려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전세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우리 서울에 와보면은 젊은 분도 너무 많고, 그죠? 해외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임대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이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가 우리 주택시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방마다, 지역마다 전세 가율이라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시장의
성장이나 그 도시의 경쟁이 할 수 있고요. 딱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어요. 대구보다는 부산이 전세가율이 더 낮거든요. 조금 더 낮아요. 그 도시 경쟁률이 우리가 부산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외에서 오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대구하고 부산 아냐 그러면 부산 알죠. 대구 모른단다고. 그게 도시 경쟁력이잖아요. 그 경쟁력이 뭐를 보이냐? 전세가율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전세가율이 부산이 낮고요. 대구가 높아요. 정확하게 시장이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근데 이게 공부를 오래 하게 되게 되면요. 다 숫자 찾는 게임이에요. 부동산은 숫자 찾는 게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 오래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입지 같은 거 다 알잖아요. 강남 좋은 다 알죠. 그건 의미 없는 거니까 나중에 되게 되면 다 숫자 찾는 걸로 바뀌게 돼서 공부 오래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현재 갭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죠. 괜찮은데 정확한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요. 전세가율이라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전세가율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같이 전세가율이 원래 낮은 도시인데 어느 순간 전세가율이 붙잖아요. 그때가 좋은 거죠. 근데 원래 전세가율이 높은데 또 높아지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때 짧은 시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서울같이 이렇게 전세가 많이 벌어진 곳이 전세가가 막 올라서 붙잖아요. 강남도 옛날에 70%가 붙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워낙에 정부가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 빨리 움직여요. 현재 서울은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는데 갭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일까요? 전세가율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취향이죠. 50%, 53%인가 그러는데 나 경기를 감내하겠다 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고 그걸 뭐 나는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못하는 그건 개인의 어떤 차이라 보고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 자체가 매가를 만드는 그런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갭 하고 안 하고가 그건 다 별개의 문제고 가격을 만드는 가는 구조예요, 그게. 서울 같은 경우는 갭 투자하려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붙어야 해볼 만할까요? 과거에 우리 시점을 봐서 과거에 우리가 2013년도에 1996년도에 우리가 매가가 상승을 시작할 때가 전세가 60%였어요.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은 60% 넘게 되게 되면은 들어가야 되죠. 저는 좀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전세 상승하면 그냥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은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공급 부족 신호고요. 그 상승 신호가 왔다는 거는 3년 동안 전세 공급이 안 되면 그거 못 막거든요. 그 3년 안에 전세 가격을 만들어내요. 그 미리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선택하시라. 그 늦다. 그 지금 또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전세 상승이 나온 것은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전세 가율은 의미는 좀 적어지고요. 전세 수급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전세 수급이 움직이 가지고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 매가 바로 연결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주에나 작은 도시 가게 되면은 지금 바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갭 투자할 때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갭만 보고 들어가는 거죠. 숫자만 보고. 그게 가장 큰 오판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나 이 지역이나 어느 정도의 어떤 전세가율이 유지되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먼저 파악하고 얼마나 더 붙었던가 봐야 되는데 그냥 붙어 들어가잖아요. 지금 또 지방에 가게 되면은 갭 500, 1000도 있어요. 그게 올라가냐 안 올라간다고요. 그게 사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성장이 멈췄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원래가 전세가율 평균 65였는데 얘가 가보니까 80대 있다는 거잖아요. 더 많이 성장이 남았는데 얘가 일시적 붙은 거예요. 공급이 적어서.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갭만 보고 들어가면 다 틀려요. 갭만 보고 들어가게 되면은 역전세 맞습니다. 그게 빌라예요. 빌라가 성장이 안 되는데 집주인은 빌라를 통해서 매매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세입자는 이제 월세를 내기 싫으니까 전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두 분이 맞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역전세 난 거예요. 그걸 판단 못한 거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성장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게 지방에서는 구축입니다. 구축, 외곽 구축 이런 거. 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내가 투자금이 적다고 작은 돈을 가지고 지방 가서 작은 갭을 이용하시면은 또 힘들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줄고 하게 되면은 이 구축은 지방에 더더욱 위험해요.
지방 구축은 서울의 빌라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예, 빌라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시면 안 돼요.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가 더 상승할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세가 오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임대차 입법 3법 때문에 그 한 단지 안에서 갱신권 청구한 아파트가 그 단지가 있고요.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단지가 있거든요. 이 가격차가 시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4년차 되면서 시장에는 나와 시장 가격으로 이제 회복되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가격이 반등하는 거고, 진짜 우리가 전세 부족에서 상승은 올 가을부터예요. 올 가을부터 내년 초부터 시작입니다.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공급 감소가 본격적인 시작이 올 가을, 내년 초부터니까. 지금 전세 수급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세 수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울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원도, 서울 이렇거든요. 서울이 140 정도 되는데 이게 160까지 올라야 돼요. 이때 되면 진짜 공급이 부족해요. 전세 보고. 그때는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달라요.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물건을 내놨는데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르죠. 그냥 올라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 다른 게 올 가을이나 내년 초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전세, 월세, 내 집 마련 중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내 집 마련 하셔야 되죠. 늦었지만은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반영 안 된 것들을 선택하셔야 된다. 지금 전세 살면요 2년 뒤에 전세 엄청 더 올려야 되고요 4년 뒤에 전세 더 올려줘야 돼요. 그 전세 올려주는 돈 가지고 그냥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세 나는 아니고 예전에 막 줄 서고 보고 이랬잖아요. 그런 적 있었죠. 지방에 있는 2009년, 10년, 11년 이때가 그랬었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시지만은 25년, 26년 되게 되면은 전세는 정말 부족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 지금은 전세 부족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세 수요가 우리가 이제 빌라에서 넘어왔다 수요가 좀 많아지는 거거든요.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감으로 우리 동네는 뭐 안 올랐는데 이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까지 다 올라가는 거죠. 예. 원래가 이제 시장에 강남부터 올라가고 이런 데 순서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전세가 오르고 전세 부족해서 신혼부부들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대출해서 저가 아파트부터 사거든요. 그 저가 아파트를 판 분이 그 다음 위에 상급이 올라가고요. 그거 판 분들이 올라가서 최고 마지막에 강남 가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강남을 막 건드렸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돈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간 거죠. 그래서 강남이 미리 움직였죠. 미리 움직이고. 근데 외곽지는 좀 소외됐잖아요. 이 소외된 게 전세가 안 올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오르고 있잖아요. 얘가 오르면서 이제 외곽지가 번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정상 흐름으로 가는 거죠. 지방은 지금 딱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방은 강남처럼 막 몰려들지 않잖아요. 지방은 외곽지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순서가 맞게 가고 있는 거죠.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지역 가는 건 현명한 선택이죠. 지금요. 좀 좋은 지역 가기도 미리 반영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자금 더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더라도 저는 가는 게 맞다. 지금 시점에도. 상급지 무조건 가는 게 맞다. 부동산은 상급지가 무조건 가야 돼요. 그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가야 된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시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집을 사야 할까요? 어떤 단지에 가게 되면요. 그 매물량이 있습니다. 매물량을 보고 판단하시도 좋고요. 매물량이 5% 미만으로 떨어진 단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게 되면은 전세나 매물이 없는 단지들이 있어요. 같은 지역 안에서도. 그 말은 뭐냐면은 누군가 거기에 나오고 싶지 않거나 나오면은 바로 산다는 증거예요. 늘 매물량이 적어요. 그런 단지가 좋은 아파트예요. 매물량이 적은. 그거 5% 미만일 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세 매매 똑같아요. 같은 우리가 강남 안에서도 똑같은 같은 길 한 개 차이인데도 어떤 데 매물 많거든요. 어떤 매물 적은 데 있어요.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부동산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훨씬 더 좋은 단지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물이 적은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아마 제일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공부하기가 꽤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오래 했지만은, 그리고 이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딱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전세가 상승한다는 거하고 전세 가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주택시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지금은 주택을 매수할 시점이지 매도할 시점 아니거든요. 그걸 좀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에서 제 이야기 듣고 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